Muscles are firm. Not a straight body in these statues. They're all curved. Sometimes impossibly curved, and so nonchalant, hence their ageless ambiguity, as if they're daring you to desire them. Oh, to see without my eyes. The first time that you. 네, 젊은 형광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요즘 젊다는 소리를 못 듣는데 즐겁네요. 콜미 바이 여 네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2017년 작품이고 이제 한국에서는 2018년 3월 곧 개봉합니다. 네, 저희가 업로드할 때쯤엔 이미 개봉을 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원작은 안드레 에치먼의 동명소설 그의 여름 손님, 한국 번역작은 그의 여름 손님이고 그 영어 제목은 똑같아요. 콜 미 바이 유 네임. 2017년에 1월 말 썬댄스에서 월드 섹션 프리미어로 공개했고 2월 초에 이제 베를린 파노라마 섹션에서 연달아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각색한 노장 제임스 아이보리가 올해 미국의 시상식에서 대부분의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휩쓸었죠. 그 옷에다가 티모시 얼굴 그려가지고 입고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응, 오스카에서. 아 그게 티모시 얼굴이었구나. 저는 되게 셔츠가 되게 트렌디하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아 그게 티모시 얼굴이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네네. 되게 멋있는 셔츠였어요. 네. 89세. 감독인 루카 구아다니노는 이탈리아 출신 영화 감독으로 커밍아웃한 게이기도 하고요. 컬미 바이 유 네임으로 비평과 흥행 양쪽에서 모두 큰 성공을 거뒀고 아마 작년 영화 중에 비평과 흥행에서 모두 성공하고 게다가 안티가 가장 없는 영화를 꼽자면은 제 생각엔 Get Out, Lady Bird, Call Me by Your Name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티가 없어요 정말. 네. 그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쵸, 그쵸. 소수의 저도 막 아주 좋아한 건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호모섹슈얼한 이슈를 다뤘다고 싫어하는 그렇게 사람들도 있긴 따지면 뭐 있는데 겟아웃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레이디버드 네. 별로였다는 사람도 많죠. 네. 하지만 일단은 눈에 띄는 걸로 봤을 때 제일 안티가 없고 흥행이랑 비평 다 성공한 영화들 중에 하나고요. 영향력 있는 매체 비평가들은 대부분 다 좋게 평했죠. 그리고 뭐 일단 이 작품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루카 구아다니노가 차기작 부자예요. 차기작이 대박이 터지셔가지고 네, 그 이미 신작을 찍어서 후반 작업 중인데 작품 제목은 서스피에리아라고 그 전에 리메이크인가요? 네 리메이크 예. 아이엠 러브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틸다 스윈튼이 나오고 다코타 틸다 존슨, 스윈튼이랑 작업을 많이 하시네. 크레이 모레츠가 출연한다고 하고요. 젊은 미국인 여성 발레리나가 독일 유명 발레 아카데미에 입학한 뒤에 학교의 어두운 비밀에 연루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진심인가요? 진심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얼굴 보고 진심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 하겠어가지고 제가 영혼이 없어서 원래. 네, 약간 당황했거든요. 그 외에도 차기작이 4개나 더 있다면서요? 예, 이미 그 다음 차기작도 프리프로덕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차차기작은 리오라는 영화인데 미셸 윌리엄스, 제이크 질레란, 베너딕트 컴버비치 주연의 영화고요. 차차차기작이 백주의 호수를 각색해서 영화한다고 하고 이거는 펠리시테 존스가 배역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차기작은 그 레드 스페로우 주연 이름 뭐죠? 제니퍼 로렌스. 아,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을 맡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기작은 콜미 바이 유 네임 시퀄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원작 소설가인 안드레 에치먼이랑 그 얘기 중이라고. 근데 이제 콜미 바이 유 네임 원작 소설을 보면은 맨 마지막 챕터에 얘네가 이제 이후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들이 조금 짧게 담겨 있어요. 아마 그거를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그 외에 브루얼라이츠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게 브루얼라이츠라는 영화고 뭐 지금 2020년까지 다 잡혀 있어요.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물 들어올 때 정말 열심히 노젓고 계시고요. 오십견을 조심하셔야 될 텐데 노졌다가. 그러니까요. 아 근데 레드 스페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네. 그 레드 스페로가 미국에서 이제 저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네네. 엄청나게 안 좋은 평을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로튼 토마토 시작부터 50% 정도였고 계속 내려가는 아 진짜요? 중인데 네. 그 사실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영화가 이렇게 안 좋은 평을 듣는 게 좀 드물긴 해요. 왜냐면 사랑받는 배우니까 그리고 좀 대중적인 작품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가끔씩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리뷰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들이 새로 코너를 만들어서 레드 스페로를 볼 돈으로 이 영화를 보세요라고 해서 스파이 영화들 쫙 이렇게 그렇구나. 소개해주는 프로를 할 정도로 모두가 싫어하더라고요. 제니퍼 로렌스가 너무 팬텀 스레드로 실현해서 더 혹독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 관심이 워낙 없는 영화라서 사실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션 베이커가 추천해가지고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트레일러만 봤는데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러시아 여성을 연기하기 때문에 러시아 억양이 좀 묻어나게끔 연기를 하는데 정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수많은 러시아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렇구나. 네. 뭐 일단은 그렇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컬미 바이 유 네임을 찍으면서 이 구아다니노가 대충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감을 잡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컬미 바이 유 네임의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렌즈를 단렌즈 하나 끼고 찍었어요. 다 같은 렌즈로만? 그래서 35mm 렌즈 그냥 기본 렌즈 하나 딱 낀 다음에 되게 그러니까 다른 렌즈를 안 쓰고 영화를 다 찍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좀 다이나믹한진 않죠. 사실 샷의 이동 같은 것들이. 하지만 뭐 어차피 이게 관계에 집중하는 영화니까 뭐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허설도 거의 없었다고 하거든요. 아 리허설 한 번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주연 배우들이랑. 그래서 아마도 컬미 바이 유 네임을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찍으면 금방금방 찍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차기작 4개 더 이렇게 5개 더 이렇게 하신 건가요? 들어오는데 뭐 하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될 것 같은데 스케줄? 하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작업 주기는 어느 정도였죠 이때까지? 지금처럼 타이트하진 않아요 절대로. 극영화로 시작하면은 I am love랑 컬미 바이 유 네임 사이에 비거 스플래시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근데 거의 9년, 10년 정도가 흘렀네요. 마치 그 누구냐? 9년. 그 테렌스 멜리 5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찍다가 물론 그 급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찍으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시진 못하셨잖아요. 뭐 물론 그 영화 되게 나쁜 영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루카 과다니노도 괜찮나? 자신 있나?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다음 작품이 나오면 조금 알게 되겠죠. 네. 줄거리부터 네.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배경은 1983년도고 이태리 북부 지방 어느 곳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남쪽 아니에요? 북쪽이에요. 아 북쪽이에요? 저는 왜 남쪽이라고 생각했지? 북쪽입니다. 너무 따뜻해서 여름이니까요. 네. 아 그렇네요. 그 주인공은 이제 성숙한 17살 소년 엘리오고 엘리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태리에 있는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데 엘리오는 이제 주로 음악을 듣고 뭐 피아노를 치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주 쿨한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고미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인턴 학생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서 여름을 같이 보내는데 이번 여름에 오게 된 올리버라는 24살의 젊고 잘생긴 대학원생이 이제 자신의 그 특유의 자신만만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동네 여심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엘리오는 초반에 약간 이게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쾌감이나 뭐 어떤 호감에 대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고 그 올리버에 대한 약간 고깝게 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later. 아 그쵸. 올리버가 이제 레이터라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누가 인사를 저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그쵸. 본인은 이제 올리버랑 더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레이터하고 가버리니까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런 엘리오도 부인할 수 없이 결국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용기를 조금 내서 이제 둘이 약간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확인을 하는데 올리버는 약간 뭐 자기는 이제 교수님의 학생이기도 하고 뭐 그 80년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동성애가 드러낼 수 없는 조금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뭐 그쵸. 사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올리버가 나중에 이런 망설임을 뒤로 하고 엘리오와 즐거운 관계를 가질 때는 또 되게 즐기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아무튼 올리버가 이런 걸 좀 망설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하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엘리오는 올리버가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움에 찬 날들을 보내면서 매일 이렇게 낙서와 쪽지를 쓰다가 여자인 친구인데 그 친구도 프랑스인인데 매년 이제 이탈리아에 오는 친구죠. 마르지아와 첫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육체적인 즐거움에 눈을 뜨고 엘리오가
마르지아를 몇 번 만나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그런 괴로움을 호소하는 쪽지를 올리버한테 줬더니 올리버가 좀 커라, 철 들어라 이러면서 12시에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12시에 만나면서 둘이 관계가 이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때 영화 제목인 콜미 바이 어 네임이란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올리버와 이제 관계를 갖고 난 엘리오가 뭔가 두려움이나 약간 뭐랄까 자기에 대한 수치심? 뭐 자괴감? 이런 것도 조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올리버와의 사랑으로 잘 극복을 해가고 시간이 흐르다가 올리버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지방에 들렀다가 미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엘리오의 부모님이 사실 모든 걸 다 눈치채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럼 엘리오도 함께 따라가라, 여행이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태리 북부의 어떤 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기차역에서 이제 올리버를 영영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 엘리오가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엄마한테 좀 데리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내내 울죠. 울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뭐 잊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주죠. 그 이 둘의 너네가 가졌던 우정 혹은 그 이상의 것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이 되고 엘리온의 가족이 다시 이제 하누카라는 유태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별장에 와요. 그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엘리오가 받았더니 올리버고 너무 반갑게 막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올리버는 결혼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오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장난처럼. 뭐, 결혼이라도 뭐 결혼해? 하나 보죠? 그러면서. 맞아. 근데 심지어 그 마이트라고 하잖아요. 나 결혼할 것 같아. 뭐 봄에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어쨌든 되게 흡사하네. 그 얘기를 듣고 축하를 해주고 이미 이 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엘리오랑 좀 더 얘기해 하고 이제 전화해서 자리를 피해주죠. 엘리오는 이제 쓸쓸한 통화를 마치고 이제 부엌으로 와서 명절 만찬을 준비하는 엄마와 그 가정부를 뒤로 한 채 벽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죠. 영화 노래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노래 끝날 때쯤에 엄마가 엘리오를 딱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벽난로를 볼 때 영화의 제목이 나오죠. 그쵸. 콜미 바이 어 네임. 하지만 엄마는 계속 엘리오라고 그런 영화고요. 저는 그때 이제 엄마를 딱 돌아오기 전에 엄마가 계속 부르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눈물 이렇게 닦고 보기 전에 카메라를 한번 딱 보는데 그게 맞아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뭐 그 장면이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저는 본인 일 아니죠? 너무 슬퍼하셔서. 뭐랄까 이 영화는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랑의 기억에 관한 영화고 그 기억이라는 것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복원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물론 영화에는 시제가 없지만 이 영화는 과거형으로 쓰여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같이 잠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영화는 과거형인 영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마 실제로 소설인가? 본인이 딴 사람이 얘기했나? 제가 읽진 않아서 소설을 근데 원작 소설이 어쨌든 과거 시제로 서술되어 있고 나이가 든 엘리오가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 줄거리 말씀할 때 그 벽난로를 보면서 그 제가 영화 제목 콜미 바이 어 네임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명확한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의 과거형임을.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크레딧 뜰 때 영화 제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제로는 그 겨울 장면부터 시작되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이걸 플래시백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 엘리오가 그 벽난로를 보면서 근데 그 벽난로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스크린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우리가 엘리오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지 벽난로를 보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 네. 벽난로의 그 빛 같은 게 네, 네. 엘리오 얼굴에 비칠 뿐이죠. 네네. 그 심지어 그런 것도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빛이 비치는 것도. 그리고 뭐 이거는 농담이지만 그 작년에 가장 핫했던 뭐랄까 화면 보호기가 벽난로 화면 보호기였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런 건 제일 어디서 핫한가요? 심지어 넷플릭스는 에도 그 화면 벽난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컨텐츠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틀면은 이제 아, 네, 뭐 집에 이렇게 모니터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이런 예, 거구나. 그런 거죠. 네네네.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때 이제 콜미 바이 유 네임이라는 제목이 뜨고 그 엘리오의 회상이 마치 플래시백처럼 영화의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영화들 보면 제목을 맨 마지막에 트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화 심지어 같은 두 경우는 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아, 그쵸. 시작이랑 시작하고 끝에. 끝하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확실히 이 영화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원작 소설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영화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재밌었던 게 이거를 현재 진행되는 느낌으로 보여주면서 그때의 기억을 약간 좀 손상시키지 않고 어쨌든 온전히 보여주려고 하는 동시에 편집 같은 걸 보면 어떤 부분은 되게 좀 급하게 갑작스럽게 끝나는 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뭐 피아노 연주를 시작할 때라던가 보통 조금 더 보여주다 끝날 것 같은데 싶은 장면이 그냥 급하게 끝나버리는 게 되게 몇 개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기억을 회상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 얘기하고 뒤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지워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게 약간 편집 타이밍으로 좀 재현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이야기 자체가 꿈 같고 기억이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한 거죠. 그런 거를 사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죠. 그 첫 번째 장면은 엘리오가 이제 올리버를 찾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 숲 이게 사실 문 모양이죠. 문 모양으로 된 나무 덩굴 뭐 네, 이런 근데 이게 느낌? 검정색 그림자로 돼가지고 존재하지 그 검정색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바깥 거기서 더 넘어선 세상만 컬러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필름에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처럼 화면에 약간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맞아요. 채워지고 영화 필름의 끄트머리 같은 것들이 이제 구멍 네. 나 있는 그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주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요. 마치 릴을 갈아 끼우는 것 같은 영화에 릴을 갈아 끼운 것 같은 장면도 있고 사진만 해도 마지막 장 필름 같은 거는 노출 되게 심하게 돼가지고 막 허옇게 나오고 막 색깔 좀 다르게 나오고 이러듯이 그런 게 한 몇 초간 계속되는 장면이 있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챕터의 마무리들이죠. 그 장면도 한 이야기의 한 뭉텅이가 끝나는 지점이고 또 그 이야기를 근데 이어서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여행의 마지막에서 이번에는 엘리오가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버의 클로즈업인 상태에서 또 다시 약간 빛 같은 게 약간 스며드는 장면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재밌는 거는 기차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기차 소리가 들리면은 그 올리버가 기차 소리에 반응을 해서 뒤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그 뒤를 돌아본 것에 커트해가지고 그냥 다른 공간으로 점프하는 사실 시공간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뭐 꿈처럼 혹은 기억처럼 작동하는 부분이고 그 장면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추억의 일상이기도 하고 또 그 두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 첫 번째로 그 필름 구멍 나오는 장면 다음에는 엘리오 같은 경우에 잠들어 있는 장면으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시작하고 혹은 두 번째 장면에서도 엘리오는 잠들어 있는 그쵸. 상태라 가지고 꿈 같기도 하고. 예, 꿈 같기도 하고 기억 같기도 하고 그런 영화의 속성 같은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죠.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기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만 생각해도 그 엘리오의 엄마가 엘리오하고 부르는 거 빼면은 그거잖아요. I remember all인가? 뭐 나 다 기억하고 있어라고 맞아요. 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결국에는 특정한 시기에 음. 그 여름이라는 어느 한 해의 시기에 나의 기억이 박제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그 기억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게 결국에는 그 조각상 물에 빠져 있는 조각상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직업 자체와도 이 영화가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억이 복원되는 영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에 그게 반영돼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떠오른다고 말하듯이 여기에서의 조각상은 떠오르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뭐 보러 갈래? 물가에 뭐 보러 갈래? 하고 이 둘을 데려가는데 이 누가 엘리오가 그러나 그 올리버가 딕한 거냐고 맞아요.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딕한 게 아니라 파낸 게 아니라 건져 올려진 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영화에서의 그 기억은 확실히 그 조각상으로 구현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같이 보러 가기 직전 장면이 서로 약간 질투심 유발하려고 약간 틱틱거리던 상황에서 약간 그리고 자동차 때문에 막 자리 때문에 약간 서로 빈정상하고 서로 떠보고 막 이러던 시점에 그 조각상을 보러 가서 하회에 손 악수를 하잖아요. 조각상을 중간에 끼고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그런 물속에 잠겨있는 어떤 몸을 드러내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올리버와 엘리오.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이름에 약한 거. 이름이 또 비슷해. 네네. 아 그러니까. 이응 근데 사실 이름 비슷한 것도 이 둘이 어쩌면은 서로 바꿔 부를 수 있게. 아니 어쩌면 약간 환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물이라는 게 또 좀 나르시스틱한 이미지라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 봐서 하고 그 둘이 어쨌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집안의 그 수영장 같은 곳인데 조각상을 건지러 가기 직전에 올리버가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굴러가지고 물 안에 풍덩 빠져버리죠. 마치 이 후반부의 장면이랑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올리버는 기억의 심연으로 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마치 물 안에서 꺼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엘리오가 사실 말을 꺼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그 어머니가 독일어로 된 책을 읽어줄 때 그런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용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또 수영하는 장면인데 그때 또 올리버가가 발을 담그고 있고 그거를 또 수면을 한참 동안 네네. 보여줘요. 그 네네. 발이 일렁이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조각상 나오는 장면을 저는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 둘이 어쨌든 차에서 티격태격 약간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엘리오였나요? 올리버였나요? 그 조각상에 팔을 하나를 올리버가 들고 들죠. 올리버가 팔을 들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결국엔 그 팔이 올리버의 신체의 연장선인 것 같고. 근데 올리버가 들지만 엘리오가 먼저 악수를 청해요. 그쵸. 그래서 그 아까 앞신에서 결국엔 물에 빠졌던 올리버가 건져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이제 그 팔의 나머지 부분인 조각상을 건져 올리죠. 얼굴과 가슴 밑부분. 네, 그쵸. 그 뭐랄까 어쨌든 전신이 보이는. 근데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도 그 떨어져 나간 팔이 앞에서 악수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조각상을 건져 올리고 그 조각상을 얼굴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들어가죠. 이 영화에서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맞아요. 이 영화가 슬로우 모션을 쓰지 않는데 심지어 슬로우 모션을 쓸 생각을 안 했던 건지 약간 슬로우 모션이 어색해요. 약간 억지로 편집 과정에서 늘린 원래 계획되지 않고 늘린 것 같은 장면이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의아해가지고 사실 각본에서 좀 찾아봤는데 각본에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진사가 옆에 따라가지고 사진에서 사진기의 포커스가 그 조각상으로 이동하는 걸로 돼 있어서 더욱 영화적인 이미지 이 기억이라는 게 영화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각본이 쓰여져 있고요. 재밌겠다 그것도. 근데 너무 노골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슬로우 해요. 모션도 노골적인데. 하지만 뭐랄까 이 영화의 무드랑 안 맞는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를 보면 그 정지된 사진 같이 여러 장면이 그 조각상의 사진들과 다른 그 책상 위에 물건들이 막 흐트러져 있는 거를 여러 번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뭔가 중간에 사진이 등장했어도 어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뷰파인더로 본다는 그 시점이 이 영화의 비주얼과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아 그쵸. 뷰파인더로 보는 거는 좀 그런데 사진사가 같이 간다는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물에서 조각상 건져 올리는 장면 제가 악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대신 그 장면이 없어요 시나리오에. 네, 그 장면은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고. 재밌네요. 네네네. 그 장면이 사실 되게 홍보용 스틸 이미지로 네, 되게 많이 이 쓰이는 영화에서 영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인데 각본에는 없는 장면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각색상에 대해서 약간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스크립트도 결점이 좀 많은 스크립트로 봤을 때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각본이 뭐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는 근데 영화 시나리오라는 게 아무래도 설명을 좀 구차하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다 읽진 않았고 제가 이제 이 장면은 너무나 의도가 명백한 장면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약간 발췌독을 했죠. 그 이제 지금 그 예로 든 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조각상 장면 같은 거라서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써놨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 영화 스크립트는 나레이션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아예 그 나레이션이 그 조각상을 건져 올리는 가는 길에 나레이션으로 이게 그 이탈리아 여름의 시작이었다 라고 아예 이 건져 올리는 기억의 이미지와 뭐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이 제임스 알브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올드한 느낌이 이 각본에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없앤 게 신의 한 수네요. 없앤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겨울로 이제 넘어갔는데 겨울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청나게 긴 나레이션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엄청나게 길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레이션이 왜 있는데 그랬을까? 재밌네.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장면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다음 해 인턴을 뽑으려고 책상에 사진들이 막 이력서가 막 레주메가 있고 엘리오한테 뭐 볼래 하는데 엘리오가 뭐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장면도 있고. 그렇구나. 예. 뭐 어쨌든 차이가 꽤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쵸, 네, 그런 갭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조각상을 꺼내는 장면이 겨울 장면이랑도 확실히 연결이 되죠. 그 겨울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그 호수에 그들이 수영하던 그 얼어붙은 물의 표면을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게 기억 같은 게 그 조각상이 그 안에 있다면은 그 단단한 얼음을 깨고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극복하고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도 결국에는 벽난로의 온기 같은 것들이 물론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그 전화를 통해서 촉발되는 기억이지만 그 벽난로의 온기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의 기억을 되살리고 정말 겨울날에 이제 작은 온기조차에서도 그를 떠올리게 되는 기억에 대한 사로잡힘 같은 게 뭐 이 영화에는 있죠. 무엇보다도 그 노래부터 되게 명백하잖아요. 그 영화 엔딩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그 비전 오브 기디언. 네, 비전 오브 기디언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후렴구 중에 한 소절이 Is it a video라는 그 이거 비디오야? 그쵸. 이거 그냥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어쩌면은 그 기억은 그저 가짜로 제작된 영화의 이미지 같은 환상 같은 건 아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가 뒤에 삽입되어 있죠. 확실히 그 아까 말씀하신 얼음과 물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게 이 영화의 대부분은 어쨌든 여름에 일어나는 일이고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그 물 밑에서 떠오르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유연함 같은 것들이 연상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엘리오 같은 경우에 아직 17살이고 너무 섬세한 시기이니까 이런 사건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기는 어떤 그런 나이라는 점도 떠오르고 성 정체성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플루이드하게 약간 유연하게 보이는 영화이잖아요. 이 영화는. 네네.
그런 면에서도 물이랑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것과 상응하는 게 특히 엘리오가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언어가 되게 물 흐르듯이 바뀌잖아요. 뭐 이탈리아어로 얘기했다가 프랑스어로 얘기했다가 영어로 얘기했다가 그런 게 되게 이 집안의 어떤 환경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약간 그런 유연함을 계속해서 뭔가 그 메아리 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동시에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에 대해서 도저히 놓칠 수 없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과 동시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올리버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뭐 엘리오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우리 엄마는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뭐 하기 나름이다?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 목걸이 같은 거 보면서 얘기하나? 제가 좀 기억이 좀 희미한데 뭐 유대인 목걸이를 올리버가 걸고 있으니까 엘리오가 나도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왜 안 해? 이랬더니 엄마가 그때 뭐 한마디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를 나눈 이후에 엘리오도 이제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사실 그게 이 엄마가 눈치채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게 이제 벗어나려고 혹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것도 맞는 것 정체성은 같아요. 게이라는 섹슈얼리티와도 연결이 분명히 돼 있겠죠. 그리고 그 제목 같은 경우에 네네네. 되게 로맨틱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약간 이게 그쵸. 왜냐면은 이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오가 아버지랑 대화를 할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올리버 널 되게 높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엘리오가 올리버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더니 아버지가 뭐 너네의 관계 자체가 둘 모두에게 플래터링한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를 높여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간 존중받게 해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게 그들한테 되게 큰 의미였다는 느낌을 주고 또 하나는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들이 동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를 예를 들어서 뭐 에밀리와 뭐 예를 들어서 쿠마일 난지아니가 에밀리 고든과 쿠마일 난지아니가 서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 이게 어색한 이상하죠. 느낌이 들죠. 네. 우리가 쿠마일 난지아니를 에밀리라 부르고 에밀리를 쿠마일이라 부르는 거 이상하지만 동성간이기 때문에 엘리오나 올리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갈 수 있다는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장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셔츠를 교환한다든지 결국에는 그들의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형의 이야기들이 기억 속에서 건져 올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와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기억이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일 거고 현실에 있었던 일과는 좀 다른 체화된 기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좀 반사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들이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하고 또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둘의 사랑이 너무나 찬란하게만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쩌면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억이란 것의 속성으로서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에 드물게 부정적인 평을 한 거나 아니면 좋은 평 가운데서도 이런 게 아쉬웠다라고 하는 리뷰들을 보면 주로 이 영화가 너무 러블리해서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펭귄맨님처럼 해석을 할 때 이해가 가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러블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밋밋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게 좀 오고 가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LGBTQ 퀴어 영화에서 고난이 없구나. 그쵸, 고난이 어쨌든 가장 큰 경향이 어쨌든 이 사랑 외에도 비극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큰 호응을 받았는데 인종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배경에 깔려 있었죠. 그리고 뭐 아니면 제가 저번 시간에 머드바운드 감독의 전작을 얘기할 때 퍼라이어 같은 경우는
소년 레즈비언의 이야기인데 거기도 인종 문제와 부모님이 반대하는 문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제나 사회적 편견 같은 게 되게 짙게 깔려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영화는 그러면서 사실 용감하기도 한 게 그런 다른 비극 요소를 다 제외하고 정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뭐 중산층이고 여름이고 난 아직 젊고 사회적인 편견 같은 것도 되게 최소화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8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파동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없는 시대라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사회적 편견이 최소화돼서 표현이 돼 있고 그저 정말 첫사랑의 어떤 그 경험과 아픔 뭐 그런 것들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선택을 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늘 말하지만 과감한 거에 제가 언제나 항상 좋은 평을 하잖아요. 저는 그 정말 그 고난이 없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민될 게 없어요. 부모님도 너무 적극적으로 이게 적극적이라보다 되게 포용적이고 어른스럽고 뭐 어쨌든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고 일단은 말 그대로 게이라는 호모섹슈얼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위협되는 고난 같은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이 영화의 두 사랑의 찬란함이 결국에는 겨울 장면에 됐을 때 그 비극성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무 거리낌 없는 상황조차도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에 비극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가진 것 같지만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공간은 특수한 공간이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기억이고 이 공간 자체도 늘 자신들의 삶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파라다이스한 공간에 모여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보호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무늬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다녀도 저는 이걸 션 베이커가 지켜준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거랑 저는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태리 별장을 벗어나면 네,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애초에 끝을 알고 시작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올리버에게 있는 주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중산층 백인 남자가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야기구나. 약간 좀 밋밋하게 받아들였던 면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보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덜 신경 쓰면서 봐서 더 좋게 보긴 했는데 그리고 약간 펭귄맨님이 말씀하신 것도 납득이 가고 근데 어쨌든 뭐 오스카에서 이게 많이 인정을 못 받는 게 그런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럼 팬텀 스레드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팬텀 스레드도 사실 스테이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거 제가 에어코트 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 이야기니까 라고 해서 약간 조금 경시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미 바이 유 네임이나 뭐 팬텀 스레드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가 진행된 2시간을 채워서 그것만으로도 설득력 있고 굉장히 듣고 싶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용감하고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파리 같은 것도 재밌죠. 아 그거 되게 우연이라면서요. 그래요? 제가 몇 인터뷰 본 것 중에 파리가 자꾸 날아다녀서 이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연기해라 이래서 이제 파리를 냅뒀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체적이라고 생각해요. 시체? 아 그래서 시체에 달라붙는 파리? 이 파리조차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우연이고 자식으로 떠나서 이 영화 필름만 보고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 파리가 마지막 장면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 인터뷰는. 아 네, 겨울에 뭐 우연히 그런 파리가 있을 리가 없다. 아니
마지막 컷인데 그게 정말 거슬린다고 생각했으면은 마지막 컷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그걸 활용해야겠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쵸. 예, 예. 뭐 우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읽었어요, 인터뷰를. 네네네. 그 팔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계속 거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랑의 감정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상태를 잘 비주얼적으로 시각화시키는 거기도 하고 혹은 그 한 번밖에 없었던 기억을 잃은 사람의 시체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겨울에 엘리오가 그 난로를 보면서 그 파리가 이제 그 엘리오의 주변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뭐 약간 충격 받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보면 좀비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비 그런 같은 파리를. 엘리오. 네, 그 파리를 보면은요. 그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저는 그 파리가 여름을 살아남아서 겨울에까지 되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기억?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엄청 성가시게. 나 이제 잊고 싶은데? 막 그쵸.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네. 부모님이 굉장히 이해를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자기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 같죠. 성향이 있었다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을 배려해서 엄마는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멋있는 부모님인데 이게 이전에 어떤 키어 영화에서 잘 볼 수 없는 부모님이라서 실제로 뭐 여기저기 많겠지만 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뭐 프라이드 퍼레이드? 키어 프라이드를 하면 이제 부스 같은 거에서 이제 요즘은 아예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스도 세우고 막 그래서 프리허그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에서는 좀 비극성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는데 이 영화에선 그런 게 좀 나와서 저는 흥미롭기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이상한 장면이에요. 엘리오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 왜냐면은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장면들 중에 그렇게 폐쇄적인 장면이 없어요. 이 영화의 시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창문이 진짜 더럽게 많고 문이 거의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실내를 찍은 장면에서조차 창밖에 푸른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여름의 순간이야라는 걸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장면들인데 에어컨이 없는 이태리 오래된 별장에서 문을 다 열어놓고 지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 장면도 바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제 한겨울에 창밖에서 시작해서 그 벽난로에 가기 전까지는 이제 중간중간 어쨌든 좀 통로 같은 거실.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뭐 이 별장의 빈 공간을 브릿지로서 보여주는 장면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항상 창문이나 문 같은 것들이 많이 강조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나무에 흔들리는 풀잎 같은 것도 이제 여러 번 보여주고 그리고 겨울에 앙상한 나무들이랑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 몰리스 게임의 아버지처럼 너무나 노골적인 그쵸.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다 설명해줄게 이러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뭐 이 영화 자체는 좀 친절한 영화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할아버지가 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올드한 취향. 좀 친절한 영화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대사를 보면서 저는 되게 슬펐는데 그 되게 이중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빠의 말이 다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데 이게 다 너무 쓸데없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표현이 된 것 같은?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엘리오라고 가정하면은 아빠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도 그냥 다 알고 있고 알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그 상태에서 내 너무나 특별했던 기억을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너무나 평범한 말들이 내 기억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버지와의 이 삭막한 폐쇄된 공간에서 뭐 재미 하나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그 공간에서의 샷도 대화가 좀 재미없게 찍혀있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내가 이제는 정말 다 끝났구나.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기억은 끝난 거고 나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는 거를 너무 확인시켜주는 말들인 거예요. 그 뭔가 좀 너무 정리하는 듯한 말이기도 했고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감동적인 말인 동시에 너무나 듣기 싫은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 볼 때 모든 게 싫었나 봐요. 근데 처음 볼 때는 저런 장면을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했던 장면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생각하니까. 저는 물론 이제 가장 슬픈 장면은 그 엘리오가 당연히 그 전화 후에 앞을 바라보면서 기차역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후에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맨 마지막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 다음으로 가장 슬픈 장면이 사실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맞아요. 저는 네네. 저에게 약간 아직도 의문을 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저는 이거는 처음 봤을 때도 조금 의문이었는데 두 번째도 해소되지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5번, 6번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마르지아라는 캐릭터가 좀 재밌더라고요. 마르지아는 그 엘리오의 첫 경험을 하게 해주는 프랑스 여자 아이고 네네. 필립 가렐 딸이죠. 아 그래요? 네. 그 러버 포어 데이에도 나오잖아요. 아, 닮은 것 같네요. 네, 에스터 가렐. 되게 모욕적인 말 아닌가? 아무튼. 왜요? 필립 가렐이? 아니 닮은 것 같다는 말 왜 모욕적? 필립 가렐 닮았다고? 아니요. 그 여자랑 이 여자가 닮은 것 같고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쵸. 저 그 말한 거였어요. 마르지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저희 최근에 본 영화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엘리오가 이제 마르지아를 대하는 게 저는 되게 화가 많이 나서 엘리오에게 마지막에 좀 100% 이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10대 소년이니까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고 약간 섬세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지만 이제 이 영화 자체를 엘리오의 기억에 의한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10대 때 한창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이제 추적해서 해결해야 될 나이니까 이게 자신의 세계 안에서는 마르지아에 대한 건 이제 뭐랄까 후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마르지아가 영화의 결말에 다시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해주고 우리 평생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꼭 들어가야 했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고 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오의 기억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이거는 비슷한 그 의견을 인터넷에서 조금 보긴 했는데 이제 그 마르지아와의 섹스씬을 보면 마르지아가 옷을 벗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다 잘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올리버와 엘리오가 처음 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면 안 보여주죠. 그 카메라가 팬을 해서 그 나무가 막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되게 아름답긴 한데 왜 그 마르지아와의 관계는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몸을 이 소중한 관계는 이렇게 가려주는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이거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메인스트림 영화에서 일어나는 공식이 그대로 답습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요즘에 퀴어 영화가 많지만 레즈비언 섹스보다 게이 섹스가 확실히 덜 묘사되는 게 좀 있거든요. 경향적으로. 왜냐면 조금 더 관객에게 편하라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왜 마르지아는 다 벗어야 되고 다 보여주는데 얘네 둘은 안 보여주지? 물론 이게 가짜로 게이 섹스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이 영화가 더 좋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의문이 드는 선택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까지는 않았지만 제가 약간 변호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건 말 그대로 엘리오의 기억이기 때문에 엘리오의 시야 바깥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마르지아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그 마르지아가 와서 우리 친구라고 다시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르지아의 이야기가 이 영화 바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름 기간 동안 이 여자아이가 겪었을 아픔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의 사랑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결국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비극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는데 마르지아와 그냥 그렇게 친구로 지내게 되는 것조차도 저는 이 아이가 이제 겨울이 되기 직전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겪는 모든 일이 나에겐 너무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올리버를 만나기 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섹스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마르지아의 신체를 뭐 그렇다고 되게 뭐 탐닉적으로 훑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들이 그 게이 섹스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이 영화는 카메라가 인물을 따라가는 게 가끔씩 너무 빠르게 가서 인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좀 흔하진 않은데 몇 컷 같은 거 있어요. 자전거 탈 때도 움직인다던가 할 때.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자체도 약간 기억에 대한 묘사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이게 잡을 수 없는 게 또 기억의 속성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를 왜 하필 그 장면에다 했냐라고 하면은 확실히 약간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카메라가 그 인물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순간 같은 것들은 약간 그게 기억의 이미지랑 기억의 이미지? 기억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의문이 드는다는 거였지만 제가 생각해본 하나의 가설은 그 게이 섹스씬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사실 기억을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바뀌잖아요. 왜냐면 그 누가 한 말이지? 기억은 자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한 순간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원본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니까 너무 소중한 기억은 이렇게 막 꺼내볼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의문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작 소설이 저 물론 읽지 않았지만 여러 번 찾아본 결과 되게 섹스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그 대범하고 자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면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에는 좀 더 단단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이 근데 뭐 그랬어요.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 소설도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만 발제독을 해서 섹스씬을 사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읽어봤는데 뭐 뒷챕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에 결혼하러 한다고 하는 것도 아예 올리버가 와서 얘기하고요. 드라마틱하네요. 그리고 뭐 계속 저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장면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그러고 나서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5년 뒤에도 오고 구질구질하군요. 그래서 결국 구질구질 시퀄을 만들잖아요.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속마음이 나오네. 근데 그게 TV란 얘기도 있었는데 영화로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거를 자세히 안 봐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네. 왜 이런 걸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뭐 왜냐면 얘네가 그 크리스마스에 또 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올려봐 지키는 거죠. 뭐 또 몇 년 뒤에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만나는 장면 같은 것도 있고 원래 스크립트에서 재밌는 원래 소설에서 재밌는 점은 레이러가 소설의 첫 문장 이제 그래요? 네.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올리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엘리오가 생각하는 게 이제 첫 시작. 소설은 올리버의 말로 시작하는 거네요. 영화는 엘리오의 모습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엘리오가 레이러란 말을 곱씹는 거에 좀 더 가깝긴 하죠. 그게 이제 이 남자의 첫인상. 하긴 뭐 이게 회상이니까. 그리고 뭐 또 그게 떨어질지 않은 레이러 그러면서 근데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이 스크립트에서도 레이러란 말을 되게 자주 활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지문 같은 걸 쓸 때 이제 지문에 활용을 해요?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씬 넘버 쓸 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낫이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씬에서 여전히 낫인데 레이러 그런 식으로 레이러한다 그 단어를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약간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아까 그 게이 섹스 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오는 길에 이 영화가 키어의 러브 스토리를 되게 보편적 인간의 이야기화한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캐롤 왜 우리나라에서 캐롤 개봉했을 때 한번 그것 때문에 되게 설전을 벌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문라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룰 때 작년에 이제 어떤 성장 이야기로서는 되게 보편적으로 기능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제 친구 중에 청취를 하시는 분이 약간 그거를 약간 뭐 환원시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코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콜미 바이 유 네임도 그런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나라는 비판을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아직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 감독 본인이 게이잖아요. 근데 감독 스스로가 되게 유니버설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인터뷰에서도 밝혔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저도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어떠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당연히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유니버설한 특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인물들이 그럼에도 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얘기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랄까 게이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인물들이 어째서 이어질 수 없냐를 생각해 보면은 뭐 게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뭐 여자 대학원생이 왔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 대학원 아니 근데 이제 뭐랄까 되게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는 물론 이제 그 올리버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 문화적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할 거란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롱디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혼자 뭔가 뺨 맞은 것처럼 이별을 당할 때의 아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당연히 뭔가를 다루면은 거기에는 이제 사랑을 다루면 당연히 거기엔 유니버설한 것과 특수성이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걸 너무 유니버설하게 치환하려는 시도는 뭐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기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먼 훗날 미래에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앙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제가 답을 내리지 못한 문제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약간 사소한 얘기를 하자면은 시나리오에서도 하나 재밌는 생각이 났던 게 그 첫 씬에서 그 공간을 시나리오는 보통 이제 씬 넘버 쓴 다음에 공간이랑 뭐 나디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엘리오의 한 다음에 그 대시하고 올리버의 룸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둘의 방이라고. 네, 그 둘의 공간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엘리오의 방인데 올리버가 점유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책의 첫 시작이 레이러였다면은 이 영화의 첫 대사는
그거거든요. 유솔퍼. 예, 그 강탈자, 횡령자, 내 맞아요. 마음을 훔치는 내 방과 내 마음을 훔친 남자. 그런 거죠. 그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각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게임 오브 스론을 보시면 좀 등장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밌는 점은 달걀 같은 달걀 깨먹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이게 또 게이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능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피치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러네요. 이게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오가 그 과일을 가지고 자위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씨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씨 없는 과일을 가지고 자위행위를 그러네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걀이란 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 무정란일 거고 그리고 그 두 과일과 달걀의 왜 이미 무정란이에요? 아니 뭐 유정란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니 제가 모르는 건가 해서 어쨌든 과일과 달걀의 이미지다 사실은 굉장히 에로틱한 이미지죠. 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이긴 한데 그 뭐 달걀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껍질을 깬다는 점에서 틀을 깨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 쉐이프 오브 워터 생각나죠. 달걀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랄까 뭐 섹스 정확하게는 뭐 출산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새 생명. 섹슈얼함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고 그리고 특히나 껍질을 깨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리고 굉장히 거리면서 먹는단 말이죠. 올리버가 그 달걀을 맞아요. 먹을 때 되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처음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쳐다보죠.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과일도 뭐 좀 비슷한 맥락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일 장면 뒤에 이제 올리버가 엘리오를 발견하는 장면은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긴데 그 수치스러움을 너무 알겠는. 저는 그것도 되게 그 장면도 인상 깊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어떤 엘리오의 감정 중에 수치심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꼭 뭔가 내가 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10대가 이제 성적인 경험에 눈을 뜨면서 이게 수치스럽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근데 뭐 동시에 또 게이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담겨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뭐 내가 이제 너무 이런 걸 욕망한다는 거를 느꼈을 때 부끄러움 그렇죠. 같은 거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버에게 느꼈을 때 그 부끄러움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때 올리버가 너무 좋게 말해주잖아요. 그 나 아픈 사람이라고 엘리오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시크하다는 게 나 너무 역겹진 너무 심한 말이고 약간 좀 이상하지? 뭐 그런 거? 나 약간 되게 어쨌든 그 상태에서 저는 올리버가 해주는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올리버가 해주는데 그런 장면, 그런 대사들 같은 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면까지도 포용력 있는 사람, 약간 확실히 어른이죠 엘리오보다. 네. 그리고 올리버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까 왜 기억이니까 실제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저는 올리버가 너무 잘생긴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또 처음 봤을 때 너무 귀엽게 잘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니까 되게 메인스트림 같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올리버를 굉장히 좋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네. 뭐 올리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전 사실 올리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춤출 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 되게 너드 같으면서도 네, 되게 신나가지고 못 추는데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 음악 바뀌면서 약간 막춤 같은 거 출 때 그 스텝도 클로즈업을 보여주는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배우는 아미에머는 되게 제일 부끄럽고 힘든 장면이었다고 했던 것 너무 같은데.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너무 춤 잘 춘다고 나중에 엘리오가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레이트 댄서. 네.
아 저는 어저께 네네. 저희가 사실 원래 어제 녹음을 하려다가 이게 미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 어저께 시간도 난 김에 네. I am 러브를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되게 생각보다 유사한 면도 많더라고요. 음. 뭐 그 일단 시작하는 오프닝 시퀀스가 클래식 음악 막 나오고 음. 그 I am 러브에선 도시의 풍경 같은 것들을 이제 왜 몽타주식으로 막 보여주면서 크레딧이 시작하고 장소 어딘지 그리고 시간이 뭐 몇 달 후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지 몇 달 후 해서 이제 겨울이 되는 거고 네네네. 그 I am 러브에서도 뭐 몇 달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자막의 사용 이런 것도 비슷했고 네. 저는 비슷한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네. 과감하게 시간을 막 생략한다든지 행동을 생략한다든지 그리고 이 I am 러브에서는 좀 곁다리긴 하지만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레즈비언의 좀 더 동성애 이야기가 인물이 나오고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주인공이 좀 여러 명이라는 주인공의 느낌이. 딸이 네. 동성애 자임을 자각하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서브 플롯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탈리아 부르주아 가정과 그 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그 콜미 바이 유 네임에서 마팔다 같은 경우에 뭐 큰 역할은 아니지만 항상 그 음식을 준비해주고 되게 밥대를 챙겨주고 뭐 늦게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잔소리도 하고 약간 좀 보호자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엘리오에게. 근데 이 I am 러브에서도 이다라는 그 가정부 캐릭터가 주인공인 엠마 틸다 스윈튼이 연기하는 엠마에게 어떤 동병상련을 느끼는 건지 나중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 씬에서 그 엠마를 대신해서 울어준다던가 뭐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급 갈등 이런 거 없이 그려낸다는 점이 좀 유사했고 또 이 영화에서도 2개 이상의 언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뭐 아주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를 써가면서 하는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확실히 다른 거는 이 콜미 바이 유 네임은 저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기억을 약간 재현하는 듯한 시도를 많이 했다면 I am 러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영화라서 그런 부분 좀 밋밋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봤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아 정말? 이제는 뭐 제가 뭐 별로였다 아니었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네. 그냥 틸다 스윈튼이 나오고 샷이 좀 정적이었던 것 같고 아 저는 그 틸다 스윈튼이 이태리어로 계속 연기를 하길래 네. 원래 이태리어를 했나? 근데 약간 액센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배웠다고. 역시. 그런. 근데 또 그 구아다니노 감독 그 필모 중에 네. 단편들이 몇 개 있는데 틸다 아. 스윈튼이랑 찍은 게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계속 같이 오래 했구나. 아 맞다. 그리고 아까 마르시아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영화가 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안 보여주는 건 사실 올리버에 대해서 안 보여주는 게 꽤 있죠. 이 영화는. 맞아요. 어디 자꾸 가는데 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잖아요. 맞아. 상처가 크게 났는데. 상처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런 게 어디 뭐 때문에 그랬을까를 알 수 없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엘리오가 마르시아를 만나러 갔을 때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상처 아니 아니에요? 아니 마음의 상처 아니라 진짜로 그날 이제 그게 염두에 있어서 엘리오를 찾으러 딴 가지 생각하다가? 않았을까? 엘리오를 찾으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대사를 보면은 이제 아빠가 올리버 너도 가? 라고 물어봐요. 차에서 막 내려서 이제 엘리오가 그 만나러 밤에 호숫가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올리버가 아니 나는 그 일할 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잔만 하자 이래서 그럼 한 잔만?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엘리오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 왜냐면 마르시아의 관계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엘리오가 좀 자극을 했죠. 막 저번에 섹스할 뻔했는데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대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올리버는 그때 그날 밤에 다친 건 아닐까? 재밌다 그것도. 그리고 그 뒤로도 한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그 장면이 이제 영화의 분기점을 좀 나눠주는 장면이고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그 엘리오가 마르지아와 그 섹스를 하는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 복숭아로 자위를 하는 그것도 그런데 그 되게 먼지 쌓인 매트리스잖아요. 전 너무 불결해가지고 얘들아 이게 위생에 안 좋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막 그 네. 복숭아도 막 즙이 다 흐르는데 제가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아 저거 닦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저도 사실 근데 그 생각 왜냐면은 과일즙이 끈적끈적하니까 몸에 그러니까. 묻으면은 좀 그래서 저도 그 장면에서 계속 아, 물티슈로 닦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거 찝찝해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어쨌든 귀여운 장면 같은 게 사실 굉장히 많고요. 마법 같은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법 같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올리버랑 엘리오가 이제 마을에 와가지고 그 1차 대전 동상. 그 동상 같은 거를 곁에 두고 그 엘리오가 그 동상의 유래 같은 걸 설명해 주니까 이게 무슨 전투를 배경으로 한 동상이다 이랬더니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랬더니 그래서 네가 모르는 것도 있니? 그랬더니 내가 어떤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몰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떤 거? 이랬더니 넌 알잖아. 그쵸 그리고 되게 자신감 있는 그리고 알아줬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장면이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둘이 고백을 하고 그 엘리오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원처럼 갈라지고 카메라는 갑자기 그 동상을 보여줘서 그 둘을 화면에서 놓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둘이 함께 있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 다시 올리버가 어디 가야겠다고 하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카메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탈리아 국기인가요? 십자가를 보여준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다시 이제 올리버 밖으로 나올 때 다시 내려오고 그랬을 때 저는 이 세계가 한 번씩 변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라든지 그런 전쟁의 동상 같은 것도 그렇고 하늘을 비춘다는 것도 그렇고 이 인물들을 보여주지 않는 동안 마치 연극에서 조명을 끄고 밑에서 막 세계가 그 공간이 전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이 음악도 사실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되게 약간 영롱한 음악이 나오는데 이때 영롱한. 근데 이 음악도 되게 마치 무대 전환처럼 그 되게 짧고 간결하게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음악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카메라가 내려오면 갑자기 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고백 이후에 2번, 3번 동안 카메라가 위아래로 내려가고 둘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 짧은 순간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러는 동안 마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하나 떠올랐던 게 네. 그 올리버와 엘리오가 결국 이제 자정에 만나기로 하기 전에 엘리오네 부모님에게 손님이 오잖아요. 게이 커플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접하는 약간 문화를 즐기는 게이 커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약간 하얀 백정장 뭐 수트 이런 거 차려입고 막 나비 넥타이 매고 평소에도 되게 차려입고 다니고 뭐 그런 약간 좀 간질간질하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애정 표현하고 이런 게이 커플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엘리오가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농담 같은 걸 했더니 아버지가 막 너 막 장난으로 너 그 사람들이 게이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바보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퀴어 영화가 퀴어를 너무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요즘 좀 많아서 이런 게 오히려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손님들 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레이어가 되게 많고요. 그날이 또 이제 뭐 셔츠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분들이 선물로 준 셔츠인데 엘리오는 올리버 앞에서 예쁘고 싶은데 멋있고 싶은데 안 어울리는 거 입으러 하니까 싫고 그리고 지금 자정에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해서 시계 보면서 너무 피곤하다고 피아노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야겠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빠가 시계를 주죠. 이거 까먹었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을 생각해 보면은 그 노부부 그 수다스러운 루이스 부뉴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장면도 사실 굉장히 시네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화는 현실의 매개라고.
그런 장면도 재미있고 그리고 미국인 음. 제가 뭘 한다고 제 미국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미국인은 생각이 없냐고 맞아. 그랬더니 제가 그 두 번째 관람할 때 제 옆에서 영화를 보고서 많은 미국인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은 항상 터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장면도 재밌는 장면이고요. 저는 또 하나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처음 영화 보고 나서 완전히 까먹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보면서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 했던 게 그 마팔다 말고 거기서 일해주는 아저씨 있어요. 자전거 고쳐주시는. 근데 그분이 이제 물고기 잡아와가지고 엘리오가 이제 정원 그 장면 식탁에서 있죠. 네. 뭐 악보 그리다간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이랑 인사를 하고 물고기 뻐끔뻐끔하는 거를 따라하고 그 아저씨가 뒤로 가면은 이제 엘리오 뒤로 오른쪽 화면에는 올리버랑 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있고 뭐 그 관련된 연구와 네네.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고 왼쪽 뒤에는 마팔다가 그 아저씨를 맞이하고 뭐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야기 전개에 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지만 되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뭔가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물에서 건져 올린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는 점. 네. 뭐 그러면서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조각상 꺼낼 때 이제 좌표 측정하는 삼각대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카메라를 세우는 삼각대와 유사한 이미지 같은 거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가 위로 가면서 세계가 전환되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계속 어디로가 가는 거는 이동하는 건 올리버거든요. 엘리오는 계속 따라가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쩌면은 이 기억이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올리버가 어쨌든 손님인 거고 이 영화에서 그런 정체성이랑도 올리고 그때 엘리오가 You know I'm not going anywher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장면도 저는 되게 뭐 별거 아니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BPM을 추천할래요. 좀 너무 성의 없나? 아니 근데 뭐 곧 개봉하기도 하니까 아, 저희가 앞에서도 소개했고 네, 그런 이유로 사실 고른 것도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이 영화가 어쨌든 되게 다른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BPM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정말 이 사회와 정체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주인공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접근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뭐 게이 영화이고 그 주인공 그렇다고 다큐멘터리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 뭐 다른 의미로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커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좀 상상이 가기도 했었고 네네. 연상이 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BPM 그 트레일러를 극장에서 보면서 좋았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라서 저는 보자마자는 그냥 좋았다 정도였는데 좀 그 트레일러 보니까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시 보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또 BPM이 세자르에서 쓸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추천했던 영화인데 다시 추천하려고 들고 왔는데 제 추천 영화는 코폴라의 드라큘라입니다.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저는 최근에 그거가 생각나서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잠깐 생각하고 있었어요. 딸 코폴라 말고 아버지 코폴라의 이게 약간 사실 제 길티 플레저예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이 영화가 뭐 코폴라 영화 중에 사실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 영화가 기억에 관한 영화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드라큘라는 그 기억을 기어이 복원시켜가지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이루려는 그런 집착에 관한 이야기죠. 무엇보다 게리 올드만이 나오기 때문에 게리 올드만의 나무주연상도 축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상한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드라큘라라는 영화는 이
영화를 살펴보면 키아누 리브스랑 그 키아누 리브스의 상대 역으로 미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연인인데 죽지 않고 전생의 미나와 커플이었던 드라큘라가 질투심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드라큘라는 그냥 미나가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에서 기억에 대해서 환영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자기는 이제 기억이고 환영일 뿐인 존재로서 그녀를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육신을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유지하는 뭐 그런 얘기죠. 오. 무엇보다도 그 영화도 콜미 바이 유어 네임처럼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영화고요. 그 배경 자체가 영화의 탄생과 같이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그림자라는 게 영화의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고 드라큘라도 어쨌든 그림자이기 때문에 기억 속의 존재로서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이게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오리지널 타이틀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브람 스토커의 소설이 원작이라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코폴라의 영화고요. 이 영화는 그림자를 다룰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재밌고 그냥 제가 좋아해서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맞다. 다음 작품을 저희가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일 거라서. 네네. 저희가 이번에 녹음을 좀 일찍 해가지고 다음 작품은 뭘 다룰지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랑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죠, 뭐. 네. 네네.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뭐 저희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어쨌든 접근이 용이해야 돼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Blessed be the mystery of love.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